오늘은 비운의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과 그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한말 나라의 국운이 저물어가던 시기 1897년 고종의 7번째 아들 이은이 태어납니다. 고종에게는 9남 4녀가 있었지만 대부분 어린 시절에 요절하고 성인이 된 이는 순종, 위친왕, 영친왕, 덕혜옹주 3남 1녀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 이은은 이복형 순종과 23살, 위친왕과는 20살 차이가 났고 여동생 덕혜옹주와는 15살 차이가 났습니다. 늦둥이인데다 형들도 숱하게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어린 시절 매우 귀하게 자랐죠. 1900년에는 당시 대한제국이 시작한 지 3년이 채 안 되기는 했지만 대내외적으로 황제국을 자처했기 때문에 황제의 아들은 친왕이란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은은 영친왕이라는 칭호를 받았죠. 일본의 황실 또한 직계 아들을 친왕, 딸을 내친왕이라 불렀기 때문에 이를 일본식 표현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들의 유래는 중국의 위진남북조식이라 일본의 황실 제도와 표현을 계승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1907년 일본에 의해 고종이 강제 퇴위되고 순종이 즉위하는데 순종은 아들이 없었기에 영친왕은 제위 계승자 1위였던 자신의 이복형 위친왕을 제치고 황태자로 책봉됩니다. 명성황후가 을미사변으로 시해된 이후 사실상 황후 역할을 했던 친모 순원황후에 비해 영향력이 강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당시 대한제국의 내각 총리였던 이완용이 밀어주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의친왕이 유학 중이었던 1902년에 육일준을 비롯한 제1한국인 유학생들이 고종을 물러나게 한 뒤 의친왕으로 양위를 시도한 1심의 사건으로 고종의 신임을 잃은 영향도 있었고요. 의친왕은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된 이후 비밀리에 정미위병 봉기를 독려하거나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지원했습니다. 한편 황태자로 책봉된 영친왕은 초대 한국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의 손에 이끌려 일본으로 끌려가 철저한 일본식 교육을 받았죠. 사실상 일본의 볼모로 끌려간 셈입니다. 당시 이토 히로부미와 함께 찍은 사진과 이토 히로부미 앞에서 그네를 타면서 노는 영친왕의 모습이 담긴 영상들도 남아있죠. 일본에게 위친왕은 말 안 듣는 아이였고 영친왕은 말 잘 듣는 아이였습니다. 실제로도 이토 히로부미는 어린 영친왕을 할아버지처럼 친절히 대해주었다고 하죠.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망국의 어린 왕자라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당시 일본 천황가의 남자 황족들은 군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갔는데 영친왕도 이 코스에 맞추어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고 엘리트 군인 양성 과정을 밟았죠. 영친왕은 철저히 일본식 교육을 받고 일본 장교로 임관하게 됩니다. 영친왕의 일본 생활은 경제적으로 부족함은 없었죠. 하지만 항상 정신적으로 고향 땅을 사무치게 그리워했고 일본 육군에서 근무하면서 망국의 황족으로서의 끝없는 고독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고종과 자신의 어머니인 순원황후비의 임종 또한 함께할 수 없을 정도였죠. 하지만 티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상 영친왕은 말만 황태자의 왕이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결혼도 일본과 조선의 황실을 결합한다는 내선일체라는 명목으로 당사자들의 의사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일본의 반개 황족이었던 나시모토노미와 마사코와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방자 여사로 잘 알려진 인물이죠. 마사코 또한 자신의 결혼 사실을 신문 보도로 알았습니다. 사실 영친왕에게는 이미 민가반이란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순원황후비와 고종이 영친왕이 일본인과 강제로 혼인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한국인과의 혼인을 서둘러서 이른 나이에도 약혼자가 있었던 것이죠. 일본은 영친왕이 한국인과 결혼하려는 것을 막는답시고 민가반의 집안이 황실에 보낸 혼수품을 강탈하기도 했습니다. 민씨 집안에는 갖은 핍박을 가해 민가반이 상하이로 망명하게 만들고 결국 영친왕은 마사코와 결혼하게 되죠. 이때 독립운동가 서성하는 황실의 내선일체가 이루어지면 다시 독립하기 어려워지리라 생각해 영친왕 부부를 폭사시킬 계획을 세웠지만 사전에 발각되면서 실패했습니다. 1926년 순종이 승하하자 영친왕은 이왕 자리를 넘겨받게 되지만 정작 마음대로 귀국하지도 못했죠. 1년의 종묘제례가 있는 며칠 기간만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적대적이었던 이복형 위친왕과는 달리 영친왕은 일제의 눈밖에 나지 않도록 생활했고 많은 일본 황족 정계 인사와도 교류했습니다. 진급도 잘 이루어져 무난히 한국군의 대령급인 대좌 자리까지 진급하고 후에는 일본 중장 계급까지 달았죠. 일본은 말 잘 듣고 착한 영친왕을 내선일체의 홍보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선왕실과 친하다 이런 느낌으로 말이죠. 일본은 영친왕에게 특권과 경제적 지원을 해주었고요. 막대한 지원으로 오히려 일본 황족이나 귀족이 영친왕을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1927년에는 1차 세계대전 전적지를 돌아본다는 명분으로 1년 동안 아내 이방자 여사와 함께 유럽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국빈 대접을 받았고 돌아오기 한 달 전에는 프랑스 은행의 도움으로 칸 근처의 호화로운 별장에서 겨울을 보냈죠. 그러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1941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왕공족으로 특혜를 받아 태평양 말기 제1육군 항공군 사령관까지 지냈지만 영친왕은 전쟁 내내 후방에 있었죠. 그리고 1945년 일제가 패망하고 당시 일본에서 살던 조선인은 국적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영친왕도 마찬가지였죠. 게다가 연합국 최고사령부에서 1947년 다이쇼 천황의 직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일본 왕족을 평민으로 강등시키면서 일본 황족의 일원이었던 조선 왕공족 또한 평민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황실의 재산이 몰수되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놓였죠. 영친왕은 광복 직후 그리고 1948년 두 차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다고 요청했으나 당시 미 군정과 이승만 정권이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국민 사이에서도 친일 왕족이라며 증오하던 사람이 많았죠. 이승만 정권에서도 조선의 왕족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면 자신의 대통령제가 위협받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6.25 전쟁 당시 영친왕을 내세워 재정을 복귀시키려는 시도가 발각되었고요. 무엇보다 영친왕이 독립운동보다는 일본 황실의 일원으로 특권을 누렸기 때문에 고국으로 복귀시킬 명분 또한 없었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친왕은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일본에서도 영친왕을 조선 국적자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영친왕과 이방자 여사는 한동안 무국적 신분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동안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에 남은 대한제국 황실의 재산을 대부분 국고로 귀속시켰죠. 의열단 출신이었던 박건웅에게 당신은 민족 반역자인데 광복 이후 왜 스스로 생을 마감하지 않았느냐라는 소리를 듣고 괴로워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영친왕을 찾아오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만약 찾아오더라도 이용해 먹을 생각이 있는 사람들만 왔죠. 실제로 1947년에는 큰 사기를 당하고 자신의 일본 저택이었던 궁전을 일본인 사업가에 매각하게 됩니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영친왕의 저택을 사들여서 이 위치에다가 일본 대사관을 만들 생각을 했는데 일본인 사업가에 팔아버려서 프린스 호텔이 되어버렸죠. 1957년에는 미국으로 유학간 아들 이구를 만나기 위해 출국을 하려고 했을 때 무국적자인 것이 문제가 되어서 일본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일본 국적을 취득했다는 사실이 한국에 전해지면서 더욱 조선 왕실과 그의 후손에 대한 국민 반감은 커졌죠. 당시 이승만 정부는 신문에서 영친왕은 이제 일본인이 되었다고 선언할 정도였으니까요. 1961년에는 하와이에서 이구를 만나고 돌아오던 중에 뇌일혈이 발발해 실어증도 생겼습니다. 그러다 이승만 정부가 4.19 혁명으로 물러났지만 혁명 후에 들어선 제1공화국 장면 내각 또한 영친왕의 귀국을 반대했죠.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고 영친왕은 5.16 군사정변을 국가재건의 대업으로 지지하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는 우호적인 의사를 내비친 영친왕과 조선 왕족에 대해 우호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죠. 영친왕은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귀국을 허락받으면서 비로소 1963년에 자신의 고국 땅을 다시 밟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뇌일혈로 인해 혼수 상태였기는 했지만요. 이후에는 국가의 보조금을 받으며 생활하다가 1970년 학년 72세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일본이 패망하고 사기를 당한 뒤에는 말년까지 궁핍한 생활을 하다가 말이죠. 영친왕과 덕혜옹주는 병원비만 300만 원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었는데 현재 가치로 1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병원비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돈을 아들 이구가 횡령했기 때문이라고 전해지죠. 장례는 9일장으로 치러졌고 영친왕은 고종과 순종이 안장된 홍유릉 능원에 안장되었습니다. 만약 순종의 뒤를 이어 대한제국 황제의 자리를 이었다면 제위 44년이 된 해였죠. 어떻게 보면 영친왕은 만국의 황태자로서 일본의 억압 아래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순응하며 일본의 황실이 주는 혜택을 받았고 식민지의 일반 조선인 백성 기준에서는 충분히 풍요로운 생활을 누렸기에 논란도 만만치 않죠. 이로 인해 많은 독립운동가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사실상 영친왕을 매국노로 여겼고 광복 이후 왕실을 복원시키자는 왕정복고의 여론은 힘을 잃었습니다. 영친왕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한국도 왕실이 아직 유지되고 있을지도 모르죠. 영친왕을 한국의 비극적이고 격변의 현대사 속의 희생자로 볼 것인지 민족의 반역자로 볼 것인지는 여전히 논란 속에 있습니다. 비운의 황태자 영친왕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